아이폰 쓰세요? 오! 우와. 아저씨 아니네요. 와. 그래요? 14. 최신형. 최신형. 프로. 와. 맥스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 샀고. 우와. 왠지 노트 느낌인데 쓰실 것 같은 거. 굉장히 트렌디한 분입니다. 아이고 박트렌드입니다. 테슬라는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비싸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님 모시고 면세, 유통 그리고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실제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위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필리핀. 필리핀. 네. 혼자? 좋았겠네요. 에이 무슨 소리야, 두 가족이 같이 갔어요. 두 가족이요. 근데 제가 술을 좋아해서 이제 술을 좀 사오려고 봤는데 환율이 너무 극악무도한 거야. 4년 만에 나가니까 놀랍죠. 네. 19년에 1,100원이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대충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양주 그 가격이 아닌 거야. 훨씬 뭐 이게 면세라고 싼 것도 없어 지금 환율 때문에. 그래서 안티 그래서 것 약간 같은데. 화가 났어. 면세점 하신다 그러니까 약간 화가 왜 이렇게 비싼 거냐고. 면세점 싸야 일기장에 되는데. 쓰세요. 일기장에 여기 와서 한 풀이에요.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필리핀에 다녀오셨다. 실제로 면세점도 좀 체험을 하고 오신 거고. 근데 사실 그런 매력 물론 이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네. 더 그렇겠지만 이게 국내 뭐 제주도나 이런 면세점 규모도 작지 않고 이제는 들어갈 때도 면세점 여행 갔다가 한국 들어올 때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메리트는 조금 줄어든 거 아닌가? 줄어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표정은 네가 뭘 하냐 그런 거 아니다. 저는 다음 달에 나가기 때문에. 네.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될 텐데. 네, 다음 뭐 이번 달 저도 말에 출국을 해서 뭐 다음 달 연휴 껴가지고 좀 네.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됐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이 자료 준비하면서 사실 면세점을 이제 시내점은 저희가 이제 쉽게 좀 가볼 수 있으니까 다녀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네. 느낄 것 같고 실제 데이터 봐도 조금 돈이 없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은 올라오는데 흔히 네. 말하는 이제 객단가라는 게 조금 약하네. 맞아. 나도 20년 산 살려다가 10년 산 샀다니까. 근데 사실 웬만한 재화의 물가는 19년 대비 한 20% 이상 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으니까. 네. 대부분 이제 업체들이 가격 인상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객단가가 낮다는 것은 좀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일부는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저희의 지금 스타팅 포인트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뭐 아직 거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그건 저는 좀 더 지나서 걱정할 좀 지나서. 일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리포트 제목은 면세점 리턴즈입니다. 요게 한 줄 요약하자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이제 우리 뭐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보면 뒤에 리턴즈 붙는 거 많잖아요. 네, 배트맨, 한번 슈퍼맨 망했다가 리턴즈. 망했다가. 그렇죠, 맞죠. 저희는 뭐 뭐 이렇게 그 예능 프로가 망했다가 좀 쉬다가 다시 들어오면 뭐 무한걸스 리턴즈 뭐 이렇게. 망했었죠. 네, 네. 잠깐 망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까지는 사실 뭐 중국 관련 소비재로서 몇 년간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은 있었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좀 한 줄로 요약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요게 솔직하게 예. 요즘 이렇게 컨텐츠 보면은 너무 뻔한 컨텐츠들이 많아서 이 리포트 면세점 리턴즈 실제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쓰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으신 건지. 글쎄요, 뭐 대부분이 거기까지는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래 뭐 19년만큼은 오지 않겠어? 혹은 가지 않겠어? 요거에 대한 확신은 대부분 이제 있으실 것 같고. 16년까지는 안 돼요? 16년이요? 이제 16년, 그거를 17. 한번 이제 생각해봐야죠. 그 부분까지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19년보다 더 나갈 것인가, 더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글쎄요, 뭐 주가에 조금 덜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왜냐하면 뭐 8월 10일 날 그 엄청난 뉴스 하나가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재개의 네네네. 그 뉴스예요. 그 사이에 지금 벌써 오늘 뭐 9월 8일이니까 한 달이 한 달이 흘렀잖아요. 지났죠. 한 달 사이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오케이 오는 건 알겠어. 네. 그럼 어디까지 우린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좀 따지려고 제가 아마 자료를 보셨다면 네.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빽빽하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엄청 이제 가정들을 좀 세워서 사실 좀 기본 시나리오 지금 우리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기본 시나리오 한번 잡아봤고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좀 주요 변수로 봐야 되는지 사실 크게 그렇게 두 가지 파트로 저는 자료를 좀 구성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보시면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필요할 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그냥 뭐 제일 먼저 한 거는 미국이 어땠는지 봤어요. 미국. 미국이요? 네, 미국이 리오프닝이 제일 빨랐으니까. 네. 네, 뭐 백신도 제일 먼저 맞았고 해외 여행도 제일 먼저 나갔고 네. 그 어느 국가보다도 소비 경기 상황도 좋고 네. 환율 많이 오르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일본 가면 완전 해자잖아요, 해자.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봤는데 제가 받았던 감상은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 아웃바운드가 19년 대비 많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하지만 들어오는 거. 아, 들어오는 건 좀 다를 수 있겠다. 인바운드? 네,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항상 이게 소비가 그렇죠. 우리 여행 가실 때 뭐 해외 여행 간다고 하시면 뭐 미리 준비를 좀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같이 갈 사람들하고 스케줄도 맞추고 아까 이제 두 가족이 같이 가셨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뭐 괜찮냐 이때 괜찮냐고 뭐 주말 끼고 뭐 맞추고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그쵸. 갑자기 중국에서 또 나가 했는데 열어놓고 나갈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죠. 네. 예, 당장 뭐 9월부터 나가라는데 나는 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렇죠.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일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타임렉이 좀 있죠. 예, 저도 사실 이 여행 거의 제가 이제 9월 말에 출국을 할 예정인데 한 2월 3월에 사실 플랜을 다 짰거든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는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메리카 계획을 이제 미리 짰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짜고 뭐 결제하고 막 하면서 이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인들은 당장 9월에 많이 나올 거냐? 아니면 시간이 좀 언젠가에 지나서? 많이 나갈 거냐? 근데 그 언젠가는 여행은 그래도 좀 따뜻해지고 외부 활동이 좀 용이해지는 시기. 예, 그때 많이 나오죠. 추운데 뭐 그럼 아직 한참 남. 예,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한번 터질 구간이 또 남았다는 거죠. 아. 그게 저는 이제 내년 2분기 한 3, 4월 요때가 또 한 번 모멘텀이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뭐 잠깐 그래도 데이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포커스 되나요? 네, 이게 이제 19년 대비 이 아웃바운드라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 이제 한국 출국자 수, 네.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출국자 수를 의미하는데 저게 19년 대비 대체 얼마나 회복됐냐 이걸 본 거죠. 근데 지금 뭐 미국은 거의 다 올라왔죠. 한국이 지난 7월에 나온 게 80%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이 대부분 다 3, 4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복이 될 때. 근데 이제 저게 한국은 아직 이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내년에 올라가봐야 뭐 얼마나 더 오르겠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인바운드는 이게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인바운드 아직까지 좀 더 낮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왜 이제 인바운드가 19년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이게 이제 미국의 목적지별, 그러니까 미국 관광객 입장에서 목적지별로 그래 아웃바운드가 출국자 수가 19년 대비 얼마나 갔어 이걸 본 건데 지금 100%가 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근거리 카리브해? 여행지에서는 카리브해, 그렇죠. 어느 나라입니까? 예, 원거리에서는 지금 유럽하고 동아시아 쪽이 다 100% 넘었고 동남아시아나 호주는 조금 레깅한 상황이에요. 네, 좀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자, 여행이 원래 1억 명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1억 명 중에 어떻게 분포가 될지는 그때그때 시대 상황과 뭐 어떤 여행 트렌드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한류. 네, 뭐 이게 한류. 상황이 다른 거죠. 그리고 뭐 또 이제 최근에 뭐 후쿠시마 사태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치 이게 19년보다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 100%가 끝이 아닐 수 있겠네. 이거 19년이 600만 명이 중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전 월별로 하면 50만 명 정도가 평균이 들어왔는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좀 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년 2, 3분기 정도 되면은 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그럼 거기서 19년도 수준의 수요를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일본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쪽이 좀 더 가능성이 크겠지만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외 여행을 나가는 그 비중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보다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낮아요. 그러니까 전체 아웃바운드 출국자 수를 그냥 인구수로 나누면은 한 12% 정도 되거든요. 19년도 기준으로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일본은 한 20% 나오고 미국은 30%, 한국은 50%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 트립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해외여행 참 좋아해요. 예, 굉장히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이게 중국이 아직까지는 낮단 말이죠.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어떤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 정서 뭐 뒤에 한번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중국인 입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한다. 혹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남아 포함해서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고민을 하는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밀접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수요 측면에서 일단은 선진국이고 네. 그렇죠. 뭐 쇼핑도 좀 할 수 있고 훨씬 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이런 좀 새로운 문화 이런 것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인은 일본인 덜 가면은 한국으로 많이 올 가능성이 높고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인이 또 중국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은 그들조차도 또 한국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인바운드는 좀 수요가 좀 비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했잖아. 반중 네. 그리고 중국에서 반일 이러면 에이 한국이 최고다 이러면서 일본 일본 안 중국이 가지. 한국으로 온다. 이게 뭐 무조건 다 아직 가셔야 되는 건 아닌데 어. 이제 하나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제가 좀 자료를 좀 많이 넘겨야 돼서 예. 네. 천천히 넘기시면 페이지를 바로 찍는 게 없나요? 네. 이게 제가 못 찾겠네요. 요게 아까 그 막간의 용어 정리를 하자면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의 용어가 인바운드는 네. 관광객 들어오는 애들,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외국인. 게 아웃바운드는 인바운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게 네. 아웃바운드. 맞습니다. 그동안 약간 아웃바운드는 88% 회복됐고 81%. 81%. 네. 아직도 덜 나가네요. 아직도 덜 나갔죠. 아하. 근데 오케이. 이거 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 반일. 반일. 왜 반일 이게 이야기 반일을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야 좀 되겠습니다. 이게 반일 정서가 되게 세구나라고 제가 느낀 거 혹은 뭐 이게 어떤 외부의 압력일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제일 큰 여행사가 이제 시트립 트립닷컴이라고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쓰면서 거의 뭐 매일같이 들어갔겠죠. 여행 상품이 어떻게 뭐가 나오고 뭐 보고 이렇게 했는데 8월 말에서 9월 초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일본이 인기 여행지에서 사라졌어요. 그게 역시 지금 중국. 제가 자료에 지금 포커스 아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베이징 출발 기준이거든요. 중국 워낙 땅이 넓으니까. 제가 그냥 인터넷 웹사이트를 그냥 단순하게 한국말로 번역한 거라서 네.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네. 여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일본이 없죠. 여기 아시아 국가별 리스트에도 일본이 없죠. 일본이 아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제가 오늘도 들어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요거 트립닷컴은 완전 메인 중에 메인 여행 페이지잖아요. 이게 이제 그쵸 해외 여행 페이지인데 그렇죠. 지금 없고 이건 상해예요. 상해 조금 이제 여행자 다를 수 있죠. 근데 한국 있거든요. 일본 없어요. 대한민국 있네요. 네, 일본이 없어요. 그거네. 우리 사드 그거 했을 때 한한령 하면서 네. 단체 관광 싹 사라진 거랑 똑같은 거네. 일본 사라진 거네. 그럼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제 오겠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7월 달에 중국인 인바운드 네.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경우 31만 명이 입국했어요. 음. 중국인이 일본에 31만 명이 예. 있고 근데 원래 이제 일본은 19년도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음. 입국을 했었거든요. 한 960만 정도. 그다음에 한국은 지금 7월 달에 22만 5천 명이 중국인이 들어왔는데 19년에 한 600만 명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일본이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보였죠. 근데 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엔화가 싸서 조금 더 매력적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엔화가 싼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감정이 잡혀가는 먼저일까요? 일본 한번 갔다 저는 왔대. 정치적인 감정 이게 훨씬 더 크리티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한 것보다 세게 인바운드가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소비 네.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되게 그 기대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5월달에 무슨 연휴였죠? 춘절? 춘절 뭐 춘절은 그때 춘절은 아니에요. 1월이고요. 춘절 그 뭐 중국 출신 단오절, 노동절 뭐 네. 그런 하여튼 거였던 것 노동절. 같은데. 예, 예, 노동절 예. 연휴에 막 여행객들 통계 나오는 거 네, 보면 네, 아, 노동절. 많이 가긴 했는데 5만 원 인당 5만 원 썼다고. 그 통계에 의해서 무슨 일일까? 그때 엄청 기대한 게 중국의 저축률이 지금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그 저축해 놓은 거 지금 돈 싸들고 가서 막 쓸 거다. 그렇게 네. 예상했었는데 꼴랑 5만 원 쓰고 와가지고 그때 소비 경기 다 박살나고. 근데 올해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이제 보셨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네네네.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 인바운드가 쓰는 돈은 꽤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객단가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행도 어쨌든 이제 여행자들을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해외여행 올 때는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리오프닝이 이렇게 되는데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일수록 해외여행이 간절했고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구매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면세점 업체들의 평가는 객단가 뭐 생각보다 이제 나쁘지 괜찮다. 않다. 네, 그런 평가들이 좀 지배적이었고 음. 실제 이제 면세점의 FIT들 그러니까 개별 관광객들 객단가 좀 보면 중국인이 거의 일본인의 뭐 한 3배 정도 쓰기 때문에 물론 원래 중국인이 많이 쓰긴 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일본인 입장에서는 한국 면세점에 와서 쇼핑할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제한적이었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도 물론 고려는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의 객단가는 그렇게 나쁜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평가예요. 근데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환율이 안 좋아요. 거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달러 대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원화 대비는 뭐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걔들도 나올 때 뭔가 좀 예전보다는 뭐 한국이 아니라 꼭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구매력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워낙 이게 낮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약간 구조적인 거까지 보면은 사실 뭐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더 하실 이야기 질문 하나만 더 네, 중국이랑 이제 인바운드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가 면세점 얘기하면 2014년, 15년, 16년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그때가 화려했었던 전성기고 예. 그때 전성기 중 하나가 이제 따이공. 따이공. 따이공 뭐라고 아마 사실 따이고가 따이고라고 하십니까? 따이공 뭐 저도 뭐가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 아마 16년에 이제 한알령 사드 이런 걸 겪으면서 17년부터 사실 따이고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냥 와서 일반 관광객 못 오니까 걔들 와서 그렇죠. 그냥 물건 싸그리 쓸어가고 리베이트 받고 그렇죠. 막 그래서 면세점들 엄청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힘들었죠. 왜냐면은 이 다이고가 사실 마진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관광객은 와서 뭐 사실 중국인 1인당 면세 한도가 지금 5천이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제 따이고가 와서 조직적으로 이걸 구매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객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따이고로 그렇게 채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가 당장 중국인 관광객이 뭐 반토막 날 것 같은데 우리 16년에 그 역대 최고치를 아직도 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 날 것 같은데 이게 뭐를 메꿔야 되지? 나는 고정비가 이만큼 나가고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 보면은 따이고라는 영업 경로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17, 18, 19 계속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도 사실 지금 정도로 단체 관광을 허용해주지는 않았고 물론 그때만큼 단체 관광을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 말이에요. FIT가 많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갑자기 아예 그나마 좀 있던 것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큰 애 없어? 더 많이 사줄 애 없어? 대형 따이고라는 단어가 그 2020년, 22년 사이에 등장했습니다. 약간 그 우리 라이브 쇼핑하는 애들처럼 뭐 그런 애들이 사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더 이제 규모가 있는 애들이 사가는 거예요. 대신 그런 면세점은 마진을 극단적으로 포기하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파는 거죠. 생존. 우리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고 고정비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비즈니스 형태로 갔던 거예요. 근데 23년이 딱 되자마자 면세점 업체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제 다이고한테
재고 조정한다. 오. 다이고 재고 조정한다. 좀 쟤네 세게, 재고 세게 너무 나가는 거야? 많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마진을 어느 정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재고 조정한다. 그게 사실 올해 초입니다. 1월 달입니다. 네, 그래서 1월 달에 재고 조정을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면세점 시장 규모가 월별로 보통 그래도 1조 원 정도 이상은 나왔었는데 1조 밑으로 확 빠졌어요. 거의 뭐 5천억 좀 넘게 나왔 6천억, 7천억 얼마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확 드랍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2분기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중국이 6.18 쇼핑 행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때는 당연히 많이 구매하겠지 했는데도 수요가 없었어요. 그만큼 다이고가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쟤네가 나한테 돈을 이제 벌려고 하네. 야, 나 저기서 물건 내가 소싱하면은 내가 손해를 전보다는 이익이 줄거나 뭔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좀 다이고는 많이 빠지고 이제 면세점은 대신 난 제가 더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고객이니까 거기를 막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규모를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중국인 들어왔는데 매출이 줄어요. 중국 인바운드 들어왔는데 작년 대비 매출이 빠지네. 이거 뭐야?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얼핏 보면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이제 그 구성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제 좀 대규모로 구매하시던 분들은 나가고 이제 개별 감각이 여기서 사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익률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좋다는 거죠. 돈이 되면 되죠. 뭐. 네, 훨씬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들이 좀 질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는 근데 다이고가 없으면 너무 매출 작잖아요. 그렇죠. 예, 얘네들이 더 봐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 이번 단체 건강 재개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다이고들이 이게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라 그런 그룹 투어 패키지 상품에 이렇게 껴서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게 항공료나 숙박비나 뭐 이런 게 다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풀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체 관광 재개한 이후로 조금 영세한 규모의 다이고들이 다시 좀 리턴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사실은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년도랑 좀 비교해서 사람들은 그냥 단순 다이고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는데 이게 있는 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요거 했어요? 성형외과 안 했지. 내가 너를 위해 남겨놨지. 왜 성형외과 저랑 무슨 전문 영역 전문 분야. 제가 성형외과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다 피부 다 저 강남에서 한 겁니다. 뭘 강남에서 해요? 강남까지도 왔는데. 네. 자, 돌아온 유커가 면세점보다는 성형외과, 명동보다는 성수동으로 간다. 요런 기사도 봤어요. 나오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주식 측면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뭐 그런 피부 미용 관련된 그런 종목들 이런 게 되게 잘 가잖아요. 많이 잘 올랐더라고요. 버텨주고. 네. 이거 어떻게 실제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아니 성수동은 뭔데? 성수동? 핫플. 핫플이죠, 핫플. 아. 핫플레이스. 성수동 옛날에 막 공장 돌아가고 이런 거 다 카페로 바뀌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공장인데 안에 다 카페고 거기에 이제 좀 뭐라 그래요? 바로 장 서는 거 뭐 그런 것들. 장이 선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팝업 스토어. 죄송합니다. 장이 선다고. 저 5일장 생각했어요.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장이 선다는 거예요. 5일장이냐? 장이 선다. 팝업. 5일 동안 열리면 팝업스토어 5일 동안 열리면 5일장. 오일 팝업 스토어. 오일리한 아. 팝업 스토어. 어쨌든 성수동 굉장히 핫플로 바뀌어가지고 예, 그런 그렇죠. 쪽으로 좀 소비 패턴이 네네. 변화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뭐 여기 옆에 있는 더현대서울만 해도 더현대.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외국 많죠. 음. 네. 네. 그리고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언제 이렇게 외국인 매출 비중이 많이 늘었어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섹터를 제가 담당하진 않아서 제가 데이터를 본 건 없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그거는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는 패키지 투어로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셨다면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옛날보다 개별 관광으로 그러잖아요. 가죠. 거의 개별 관광을 많이 가시고. 패키지는 부모님 보내드려야지. 그러니까 또 뭐 꼭 출국하면 뭐 꼭 면세점에서 뭘 사야 돼 이런 강박관념까지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면세점도 그 부분에서의 구조적인 모멘텀은 당연히 약합니다. 약하고 그거는 말씀하신 섹터가 훨씬 강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면세점이 네. 안 좋은 거네요.
근데 뭐 그걸 꼭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19년 대비 40% 들어왔는데 중국인이 아직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40%에서 멈추겠어요. 이게 100%가 됐을 수 있고 120%가 됐을 수 있고 아까 뭐 스페인 같은 경우 미국 인바운드 뭐 거의 150%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상황이 이제 그런 점에 다르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면세점 시장 규모가 14, 15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규모요. 전체 시장 규모. 우리나라 네. 시장 얼마예요? 규모 한 8조에서 9조였어요. 8, 9조. 네, 8, 8에서 9조. 9조. 그때 면세점 4개사 영업이익 합산이 대략 한 6천억 좀 안 됐어요. 5에서 6천억. 네. 그런데 지금은 예. 근데 19년에 시장 규모가 25조 원이었거든요. 면세점 규모가 예. 아니 그럼 왜 얼마 왜 증가한 거예요? 거의 16조, 17조 증가했잖아요. 중국인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면세점이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중국인이 빠졌는데 다이거가 들어왔잖아요. 다이거가 다 메꿨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는 게 거의 없어요. 한 1,000억밖에 안 돼요. 아니 매출이 16조, 17조가 늘었는데 네. 영업이익 마진은 많이 안 마진이 많이 안 나고 또 경쟁이 심해진 것도 있죠. 갑자기 뭐 신세계도 들어오고 뭐 현대도 들어오고 근데 핫했으니까. 핫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막 들어와가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뭐 치열하게 싸우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될 게 얘네들이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코스트 커팅, 구조조정 엄청 세게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장의 지형도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뭐 롯데가 사드 이슈 이후에 롯데 면세점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인천공항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다 못 들어갔고 2분기 실적도 보면은 신라랑 신세계 영업이익이 롯데 면세점보다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면세점 비중이 롯데 바뀐 굉장히, 거죠. 네. 네,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매출은 아직까지 롯데가 큰데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비만큼 뭔가 이익을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익이 조금 못 나오는 거죠. 수익성이 낮은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수요는 계속 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냥 한 가지 좀 간과하고 계신 게 네. 인천공항 증설합니다. 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천공항이 증설이에요. 근데 사실 그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게 제가 미팅해 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면세점 증설이요? 인천공항 전체적으로 증설하고요. 왜요? 면세점도 커져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1터미널, 2터미널 1터미널은 일단 리뉴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면세점이 지금 일부 공사하고 있어서 매장이 다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2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4단계 건설 사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연간 여객 처리 용량이 지금 현재까지는 7,700만 명 정도였는데 이게 한 40% 정도 증가해요. 1억이 넘어가요. 이제 24년 요게 한 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요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면세 사업. 네, 요게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의 영업 면적 확대 계획이에요. 지금 23년도 3분기가 제일 왼쪽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면적이 증가합니다. 거의 뭐 2배가 늘어나는 사업권도 있죠. 주로 이제 신라랑 신세계가 운영하는 매장들인데 이걸 매출 기준 캐파로 확대하면 환산하면 거의 2배 사이즈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품 카테고리나 권역별로 점유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영업 면적에 비례해서 매출이 뭐 이 정도는 나와야겠구나. 그걸 이제 역산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공항은 19년보다 더 손님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인이 이제 1억 7천만 명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14억 인구 중에 일본은 20%가 나가는데 얘네는 아직 12%밖에 안 나가고 있고 네. 그 12%의 구성도 잘 봐야 돼요. 그 19년도 기준을 보면 절반이 홍콩, 마카오,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마카오, 대만은 사실상 중화권 여행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도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6%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뭐 중국과 홍콩의 이슈, 뭐 중국과 대만의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네. 이번에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생각보다도 이 홍콩, 마카오가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뭔가 그 전에 주요 관광지였던 태국, 한국, 일본 대비 비중이 그렇게 높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예전에 이제 한창 이제 면세 사업 좋을 때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때 약간 이제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이 하이난 면세점 네. 거기를 이제 엄청 키우겠다. 네네네. 막 그렇게 되면 사실 인천공항 면세점이 제일 좋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 면세점이 제일 한국 면세점. 네. 인천공항은 뭐 3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면세점이 제일 좋았는데 예. 약간 중국이 막 뒤에서 쫓아오고 막 그러면 그 면세점끼리도
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게 아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게 그거 아닌가. 뭐 당연히 위험 요인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인이 해외 여행을 나가고 있는데 굳이 뭐 하이난을 지금 거긴 신경 쓸 거 고민해야 될 없다. 필요는 네. 지금 국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게 되게 고민이었고 제가 면세점을 이제 막 인인 리포트 쓰면서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게 리다오 면세점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면세점을 키우는 정책인데 그게 네. 2010년도 초반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돼서 차근차근 하면서 각종 페이버 다 열어줬습니다. 되게 이제 중국스러운 전략이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면세점이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입지를 크게 잃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한국이 중국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고 중국에 없는 그런 이제 상품 구색이나 브랜드 구색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제 국내 여행하고 해외 여행은 약간 구분된 또 수요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 나가고 싶은 거랑 근데 그걸 국내 여행으로 충족을 한다. 그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다들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이난은 어쨌든 그들한테는 다 국내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의 그런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는 여기가 가져가는 데에는 약간 한계는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여행 나가고 하면은 미친 듯이 쇼핑하는데 집중하고 그런 상황이 많았었겠지만 과거에 이제 지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서비스나 경험들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쓰는 그런 그 돈에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들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죠.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전 면세점에서 뭐를 사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한번 내 선물 한번 사보지. 갈 일이 없는데 뭘. 아니, 왜 면세점 그럴까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예전에 해외 여행이 좀 많이 없었을 때 그리고 유통이 지금처럼 굉장히 어드밴스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요. 면세에서 할인을 받고 특정 명품이나 특정 물건을 사는 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디 뭐 백화점 가가지고 세일도 뭐 시즌이면 세일한다 그러고 뭐 한정 세일한다 그러고 뭐 기간 세일한다 그러고 세일에다가 백화점 상품권 어디서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5% 10% 또 할인되고 시계 같은 것도 비싼 거 살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한 10%또 싸게 사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명품 이런 것도 면세점에서 별로 안 사고 그렇다고 면세점에서 뭐 근데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유통 자체가 한국 특성상 이런 게 좀 어드밴스 되면서 이건 다른 글로벌 트렌드니까 면세점에 대한 메리트가 과연 뭐가 있을까? 중국에 지금 우리 화장품은 뭐 열심히 뭐 산다 어쩐다 뭐 밥솥 산다 이래도 결국 좀 롱텀으로 보면 면세라는 그런 유통 구조 자체가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객단가가 하락할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도 내국인 객단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중국만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한 거고 경제가 성장하면은 이제 국내 유통업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구매력이 되니까 갑자기 막 강남에 명품도 엄청 들어오고 강남 아니라 강남 외에 있는 백화점에도 들어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몇 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1인당 GDP가 12,000불, 13,000불인데 생각보다 양극화가 심해요. 제가 알기로 탑티어 도시들은 2만 불 중반이고요. 거의 우리나라 뭐 2000년대 소득 수준이고. 그렇죠. 삼선 이하는 뭐 만 불도 안 되는 맞아요, 데도 많아서 사실은 이제 이쪽이 또 들어와서 구매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이게 되게 그냥 단순하게 여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정확히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 수요고 저희가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시장 규모를 추정하면서 기본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세우고 거기서 업사이드가 그거에 맞춰서 제 시장 규모가 추정이 된 거고 업사이드를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반일 정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소형 다이고가 들어와서 관광객이 아니라 다른 다이고가 들어와서 사주는 부분 그리고 아마 하나 더 있다면 뭐 환율이겠죠. 예. 뭐 달러 강세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래 언젠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끝내고 하면은 달러가 더 강세로 가겠어? 언젠가 약세로 다시 돌겠지
라는 기대들은 다들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돌면 원화랑 위안화는 당연히 달러 대비 좋을 거고 그게 여행 수요를 또 한번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세 가지 변수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 오케이. 그러면 뭐 아니야. 끝내면 안 돼. 중요한 질문 하나 있어. 뭐 그러면 네. 우리 위원님은 뭐 사요? 아니야. 야, 내가 그렇게 저급하게 알겠어요. 면세점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이제 곧 다음 달? 출국할 때요? 네, 출국할 때. 뭐 사실 겁니까? 저는 이제 제품. 면세점에서는 이게 진리다. 일단 저는 술, 담배, 향수, 화장품, 뭐 명품 가방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여행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애랑 둘이 나가요. 애가 나이가 많아. 4학년. 4학년? 네. 갈만하네. 네. 그래서 둘이 가는데 이제 와이프가 다 허락을 해준 거죠. 네. 우리 둘째도 다 오케이를 해주고 둘째 2학년이라서 이제 너무 어리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가는데 그래서 와이프를 위한 일단 선물을 사야 돼요. 이거 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샤넬로 가시나요? 이제 지갑을 일단 사주기로 했는데 아직 뭐 브랜드는 뭐 이제 아직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지만 쌈지 지갑 좋은데. 근데 무크. 저 다시는 못 나가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MCM 있습니다. 면세점 MCM. 네, 아니 쌈지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MCM은 본 것 같아요. MCM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뭐 브랜드는 이제 와이프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고 네. 저는 이제 지갑을 일단 사주기로. 딜리버리니까 네, 로켓 저는 배송. 이제 네. 아니면 시내 배송하는 면세점에서 거. 네. 직접 사시라고 하면 거기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말에 그 아. 이제 진짜 이제까지 시장 조사 목적으로 갔지만 진짜 구매를 하러 이제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슬쩍 보니 것도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는데 아들 저한테 모를 때. 기회가 올진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근데 뭐 오랜만에 나가게다 보니까 설레시죠? 저도 좀 면세점을 꼭 그렇게 여행 갈 때 찾아서 가는 그 버릇은 없었어요. 그냥 뭐 그래 뭐 화장품 좀 싸면 사지 뭐 이런 좀 주의가 컸는데 이번엔 좀 그래도 결심하고 가게 되긴 그 하네요. 명품백 사신다고요? 그거 말고 이 좀 일반적인 품목은? 아 백은 아니고요. 지갑이고. 지갑 백은 죄송합니다. 비싸고요. 예, 예, 예. 글쎄요, 뭐 근데 이제 그 매출 비중을 보면 확실히 이제 화장품 이런 쪽이 좀 그 비중이 크고요. 아직 예전에 뭐 다이고 들어왔을 때는 뭐 절대적이었지만 지금 다이고가 많이 빠졌는데도 거의 60% 이상은 화장품 향수고요. 그 다음에 뭐 거의 화장품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보통 뭐 이제 그런 말씀하신 뭐 럭셔리 제품이나 뭐 이제 그게 뭐 이제 뭐 가방이나 옷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시계나 이런 보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액세서리 같은 거 그런 쪽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술, 담배 네, 이런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워낙 환율 가격에 민감하니까 내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고 그거는 좀 이제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품군들이 있다. 네, 비중이 크죠. 네, 네. 오케이. 이제 유통 얘기 해야죠. 네. 원래는 유통 쪽 전반적으로 다 보시는 네, 네, 네. 공부하시는 분이죠. 요거 유통업종 지금 아작나 있죠. 이마트 어떻게 된? 이마트요? 이마트는 사실 나도 안 가긴 하지만 나도 안 어떻게 가긴 될것 하지만 에? 어떻게 될 것 이마트요?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마트요? 아니 걔들은 쓱 잘할 것 같더만 왜 이렇게 못하지? 그 전반적인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전반 짧게만 상황 좀 이마트 하면은 일단은 쿠팡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 쿠팡 때문에 뭔가 좀 안 아니 그 좋아진 것 같다. 쑥도 처음에 괜찮았어. 쑥도 막 뭐 배송 잘해주고 네네. 공유 나오고 그래서 야 이거 쿠팡이랑 한번 해볼만 하겠구만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좀 한 19년하고 23년의 상황을 한 3, 4년 지나서 좀 돌아보면 사실 계속 쿠팡의 공격적인 스탠스에 이마트가 어려워하고 있었던 거는 몇 년간의 역사예요. 사실 19년 전에도. 근데 코로나 3년이 또 피해를 많이 일으켰죠. 왜냐하면 코로나 3년 초반에는 막 내구재도 많이 사고 사람들이 막 그 보복적 소비라 그래서 쇼핑 많이 하고 해외여행 안 가니까 여행 밖에 나갔을 거 다 국내에서 쓰고 이러면서 소비가 막 몰려가지고 우리나라 내수 소비 업체들을 다 키워줬어요 매출을. 거의 쿠팡도 들어가 있었고 백화점도 들어가 있었고 뭐 지금 뭐 최근에 수요 안 좋지만 가전 이런 것도 뭐 난리였잖아요. 네. 뭐 가전 다 바꾼다, 뭐 가구도 다 바꾸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온 게 뭐였죠?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기업은 뭘 해야 되냐면 가격 인상을 해야 돼요. 가격 인상. 근데 이마트는 가격 인상을 많이 못한 거죠.
쿠팡한테 점유율을 뺏기고 있으니까. 네, 가격 인상을 많이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못한 거예요. 물론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간 만큼 매출이 늘었는데 물가 상승률 대비는 매출이 못 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매출에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비용에도 영향을 줘요. 그렇죠. 이마트가 들어 쓰는 비용이 뭐겠어요? 인건비, 뭐 각종 에너지 비용. 왜냐면 그 콜드 체인 다 돌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물류비 다 올랐잖아요. 근데 왜 쓱은 그 쿠팡한테 핵심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선점당한 게 일단 제일 크죠. 그것 뺏기 어렵지. 그러면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쿠팡이 그런 치킨 게임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쫙 그냥 돈 때려 먹어가지고 점유율 늘리고 있는 요 구조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잘하고 있죠.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 아니 뭐 이거는 좀 근데 쿠팡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월마트는 지금 괜찮잖아요. 월마트랑 이마트를 비교하시는 같은 마트인데. 분들이 많은데 절대 오산입니다. 완전 달라요? 한 글자 차인데. 네, 활용자 차인데. 일단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아마존은 흔히 말하는 식료품, 그로서리에서 MS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로서리. 네, 이제 미국에서는 그건 그로서리라 표현해요. 생필품 네. 뭐 이런 것들.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식품은 객단가가 되게 싸요. 네. 뭐 웬만한 거 인터넷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서 구매하시려고 하면 10,000원 넘는 거 잘 없어요. 근데 5,000원짜리도 새벽에 배송. 네, 그거를 다 배송해 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미국은 땅이 엄청 넓잖아요. 인구 밀도가 한국처럼 높지 않아요. 인구는 많아도.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이 흔히 말하는 뭐 그런 가전이나 의류 뭐 이런 쪽에서는 MS가 높을 수 있어도 이쪽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월마트보다 못한다는 아닌데 이 섹터에서 어쨌든 이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월마트는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이마트는 로컬 플레이어예요. 쓸 수 있는 예산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네, 운신의 폭이 작아요. 제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려가지고 사실 쿠팡의 강점은 딱 세 가지거든요. 나 싸게 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을 팔 거야, 빨리 갖다 줘. 이 세 가지잖아요. 가격, 상품, 편의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그럼 가격에 대해서 대응할 때 월마트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크냐, 이마트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크냐?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저기 뭐야 신세계 저기 이마트 그쪽 유통은 좀 앞으로도 계속 힘들다고 봐요.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 뭐 저도 사실 뭐 공식적으로 지금 투자 의견이 바이가 아니에요. 예, 이마트는. 셀? 아니면 셀은 아니고요. 스트롱 셀? 바이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홀드. 사실 그것도 최근에 한번 사실 업그레이드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홀드는 바이. 근데 이제 셀이지 뭐. 저희는 이제 투자 등급이 5등급으로 돼 있어서 뭐 좀 상황이 좀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예. 변수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 할인점 시장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조금 참담합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을 쿠팡보다 싸게 팔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관 비율이 지금 다 쿠팡보다 높아요. 다양한 상품 갖다 놓기도 쉽지 않아요. 온라인 어떻게 그걸 다양한 상품을 이기겠어요. 배송은 뭐 이미 쉽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형마트 3사가 모두 다 버틸 수 있을 거냐. 언젠가 하나는 뭔가 추스리거나 점포를 줄이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런 액션들이 과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 롯데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전 그때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돼서 뭐 그때 뭐 신문에 이렇게 대문자나 이렇게 났잖아요. 뭐 200개 뭐 점포 철수한다. 뭐 우리 동네 롯데마트 사라졌어 그때. 그런 거 좀 있으시죠.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면은 사실 지금 제일 좀 코너에 몰려있는 회사는 저는 홈플러스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좀 회사를 좀 뭐 직접 언급 안 해도 대충 찾아보면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가봤는데 어제 한 9시경 갔는데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고 그 시간이라서 없는 거니까요. 네. 아니 그때 네. 이제 약간 이제 네. 싸게 파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 네. 신선식품 말고 그 뭐냐 뭐 바로 먹고 즉석 조리식품. 그래서 이제 이거 유통 오늘 안에 다 시켜야 되는 거죠. 네. 내보내는 거죠. 싸게 해서. 네. 그래서 홈플러스. 그 홈플러스 작년 적자가 2,600억. 우리 그 적자 많이 난다는 마켓컬리보다 적자가 300억이 더 났습니다.
수익성이 제일 안 좋고 재무구조 당연히 뭐 현금 흐름 자체가 안 좋으니까 재무구조도 점점 안 좋아질 거고 금리 높죠 지금 금리 높고요. 호플러스가 사실 그 캐시플로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사실 그 부동산을 많이 현금화했는데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어려운 구간을 잘 넘길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저는 그 고민을 가지고 대형마트 3사를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는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신용등급이 강등됐거든요. 네, 한국기업평가에서 신용등급 강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이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식품 다른 유통업체한테는 어떤 한쪽이 이게 크게 경쟁력을 잃어가는 구간에서 또 반사주의를 볼 수 있거든요. 뭐 그게 이마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쿠팡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식품 유통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 정영진 부회장 회장 어쨌든 그 스타필드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물류의 거점으로 활용을 해서 복합 쇼핑몰까지 세워서 거기서 엔터테인먼트도 하면서 물류 창고로도 쓰면서 여러 가지 뭐 판매로도 쓰면서 하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저기 뭐야 저기 산 거잖아요. SK 와이번스 산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안 먹히고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성과로는?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 그렇게 잘하는 아니야. 사업이 성공한 게 없어. 야구단 사서 한번 우승한 거 말고. 뭐 그거 안 먹혀요 지금? 뭐 안타깝게도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 확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뭐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이마트가 좀 어려움 겪고 있는 건 맞고요. 예. 근데 이제 뭐 1등으로서 저력은 있어요. 1등으로서 저력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홈플러스랑 매장 수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매출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당 매출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생존 능력은 있는 회사고 자산도 아직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 사실 몇 년간의 투자 성과들은 속 좋지는 않았다.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야구단에 대한 것도 사실 시장에서 노이즈가 많았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스타벅스 지분 늘린 거. 네, 그것도 사실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됐는데 요새 뭐 여의도만 해도 여의도 나오면 뭐 1,000원짜리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런 저가 커피숍들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스타벅스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탄탄하지만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이에요. 사고도 한번 쳤잖아요. 뭐요? 사고도 한번 쳤잖아요. 사고도 한번 있긴 했죠. 네. 예, 그 거의 저기 가방에 굿즈, 굿즈에 뭐 서머캐리. 아. 예, 그래서 뭐 그런 뭐 이슈까지 있었고 해서 좀 어려움을 네. 겪기는 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30초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유통 쪽에서 좋게 보시는 종목이나 아니면 특정 뭐 그런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저희는 이제 백화점 면세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백화점. 네. 백화점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한 기업이 있나요? 백화점은 요새는 이제 그 현대백화점 쪽이 조금 더 성과가 좋고요. 여기 더현대 서울도 좀 많이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기여를 하고 있고 사실 작년에 좀 기저 효과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 기존점 성장률이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더 나오는 상황이고 백화점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닥에서 돈다고 보는 거죠. 아 턴어라운드의 기점에서 왜냐면 우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작년 말만 해도 86포인트, 90포인트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00포인트 넘어섰고 작년 말에 뭐 3폴에서도 그런 방송 하셨겠지만 뭐 어디 뭐 기업들 뭐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 있다더라 그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기저 효과가 있어서 그 수요가 이제 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중국인 들어오는 게 면세점으로만 가지는 않으니까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면세점은 아까 제가 뭐 좋은 이유를 충분히 뭐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호텔신라, 그다음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요 세 종목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 백화점 면세점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면세점 리턴즈라는 리포트 제목이니까 키움증권 요거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세점은 중국이 들어오는 거 거기다가 일본까지 들어오는 걸로 객단가 좀 높아지는 걸로 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다른 유통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